안녕하세요.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겉멋만 든 사람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알맹이를 채우거나 성장하려 하지 않고 그저 치장에만 신경 쓰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은 백발백중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겉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겉은 그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정작 능력이나 인성 같은 건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 화려하고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지르한 모습은 부지런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안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민낯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민낯을 맞닥뜨린 후에 겉멋만 든 가면을 벗겨서 부숴버리는 사연입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대기업 전자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돈을 벌어도 저는 늘 돈 제대로 쓰는 법을 몰랐어요. 옷 하나를 사도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오래 입고 유행 안 타는 보세에서 샀고 좋은 걸 하나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 원산지가 어디고 몇 등급인지 따질 줄도 몰랐죠. 제가 검소하다기보단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습관 때문일 겁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에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생활을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오래된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저희 둘 모녀가 먹고 살 생활비를 벌었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모조리 저축을 하셨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비지떡이라도 배만 부르면 족하다라는 말로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렇다고 살기 팍팍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소비를 해야 한다면 값이 싼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할 뿐이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구질구질하고 악착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활 습관이 저와 어머니를 안락한 집에 살 수 있게 해줬고 또 저를 대학에 보내줬고 지금의 편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습관이 무섭잖아요. 제가 취업을 하고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저와 저희 어머니의 씀씀이는 그대로였어요. 1인당 몇십만 원씩 하는 호텔 레스토랑도 남편과 연애할 때 처음 가봤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또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동기에게서 소개를 받은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관리직이었는데 직업만 들어도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를 받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남편은 쓰리피스에 딱 보기에도 기성품이 아닌 맞춤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나왔더군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탄탄한 직업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첫인상은 자신만만하고 콧대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였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신감이 보였고 첫 데이트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없는 점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전 끌렸어요. 자신을 잘 가꾸고 투자하는 남편에게 말이죠. 남편은 사용하는 향수만 수십 가지였고 옷은 따로 옷방을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때로 본인이 누리고 걸치고 있는 걸 나열하면서 뽐내기도 했지만 그때는 자기 관리에 참 철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뭐든 최고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던 때도 최고의 데이트 코스를 짜서 왔어요. 좌석 가격만 30만 원 가까이 하는 VIP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고 연줄이 있어서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원 테이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죠. 종종 제가 데이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냥 소소한 데이트도 좀 하자고 하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혜 너랑 하는 건 뭐든 최고로 즐기고 싶어. 여행부터 한 끼 식사까지 뭐든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건데 돈이 무슨 대수야. 그래도 한 번 만나는데 매번 몇십씩 쓸 수 없잖아. 내가 쓰는데 왜 지혜 네가 아까워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러고 싶다니까. 이때 이 사람이 시간을 1분도 그저 그런 걸로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남편이 제게 돈을 잘 쓴다고 해서 마음이 갔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본질적으로 저희는 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 살아왔다는 점이 같았죠. 만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술 한 잔 걸치고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내가 죽어라 출세해서 돈 버는 거? 물론 예전에 누리지 못한 걸 지금 누리기 위해 돈 버는 것도 맞지만 다 나랑 내 동생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야. 주혁 씨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어,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게 사셨어. 지혜 너희 어머니는 그래도 식당 하나라도 있지.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남의 집 청소해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어. 지금에야 나랑 동생이 돈 벌어서 빚도 다 갚고 엄마 집 마련해서 편하게 사시지만 내가 평생 다 갚아도 모자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께서 혼자 딸 자식 조금이라도 본인보다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일하셨던 걸 알고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서 늘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좋은 곳에 가면 어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나고 좋은 걸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마음을 말이죠.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이렇게 동병상련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편에게 정이 들었고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참 애틋하게 하고 끔찍히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남편은 산만한 덩치로 시어머니께 안겼고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마주 안아주시면서 엉덩이를 톡톡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냥 사이가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남편을 안아주던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 있던 저를 보는 순간 달라지는 표정과 눈빛에 흠칫하고 놀랐던 게 4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편을 안아줄 때는 사르르 눈 녹듯이 미소를 짓던 인자한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싸늘하게 식으면서 무표정하게 변하는 게 말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지혜입니다. 그래. 잘 왔어요. 들어와요. 나중에는 웃어주시긴 했지만 뭔가 굉장히 가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웃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요. 찜찜한 마음을 애써 한 구석으로 몰아두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형식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혼자 오래 지내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서글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처지와 같은 집안이라서 좀 공감이 되시나 싶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불쌍하게 장인하고 술 한잔 못 해보겠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불쌍한 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둘이 산 저지 장인한테 고작 술 한잔 못 받는 남편이 대체 뭐가 불쌍하냐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대답을 못하니까 남편은 수습한답시고 내가 결혼해서 장인어른 생기면 아버지랑 못 해본 거 하고 싶었던 걸 아셔서 그래.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그럼 나도 억울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 라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실수한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후로도 제가 국내 대기업에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해외 브랜드가 최고라더라 라는 소리를 하셨네요. 좀 짜증이 나서 시댁 거실을 쭉 둘러보고 어머님, TV랑 에어컨이랑 저기 공기청정기 다 저희 회사 제품이네요. 써보니까 역시 국내 제품이 최고죠?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입술을 한번 삐죽거리고 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시더군요. 나중에 시댁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설 때 제가 나오면서 차 키를 남편에게 건넸거든요. 근데 배웅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손으로 운전대 안 잡니? 갈 때도 주여기를 꼭 시켜야 쓰겠어? 아니 그럼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굳이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운전을 제가 안 했다는 것만으로 타박받아야 하는 건지 남편은 제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래. 장가 간다니까 걱정되고 서운하셔서 괜히 지금만 그러시는 거지.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적중했죠.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저희가 결혼을 해서 더 심해졌지 결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첫 만남이 시작이었죠.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전부 늘어놓진 못하겠지만 정말 대표적인 얘기만 해드릴게요.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이 힘을 쓰는 꼴을 못 보셨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벽에 못을 박고 가구 같은 걸 조립하는 것을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김장을 도와드리러 간 날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 바쁜 애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너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 쉬게 내버려 두고 저만 오라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래야 하나요? 모른 척하고 남편을 끌고 가니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절 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김장을 준비하면서 김치를 버무려야 할 큰 대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닥에 깔린 비닐이나 신문지는 보이는데 대야가 도무지 안 보여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님, 김장할 큰 대야 같은 거 없어요? 어디서 해요? 어? 아, 있어, 있어.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고 한참을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셔서 저도 양념 만든 거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라 라고 부르셔서 간 곳은 다용도실이었고 시어머니는 다용도실 끝에 자리한 작은 창고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열면 제일 윗칸에 다라이 큰 거 3개 겹친 거 있을 거다. 끄집어내서 이쪽에 내려다 놔라. 일단 시키시니까 하긴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타이밍이 말이죠. 남편이 없을 때 제게 힘쓰는 일을 시키려고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유치할까 싶어서 애써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 느낌은 틀린 게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담근 김치를 넣은 빈통을 안겨주면서 옮기라고 하시고 제게는 절인 배추가 가득 들어있는 스텐 대야를 안겨주시면서 거실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더 무거울까요? 남편은 키가 180이 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이 좋았고 저는 160 초반의 키에 몸에 근육도 얼마 없어서요. 근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세상 약해 보이고 제가 힘 좋은 돌쇠처럼 보이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무거운 것만 골라서 제게 일을 시키시더군요.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김장이 다 끝나고 설거지도 저를 시키시려고 하기에 중요한 전화 받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떠넘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됐다, 가라 하고 본인이 하시더군요. 참나. 그리고 김치 2통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그 김치통을 가리키면서 지혜가 들고 가, 잘 먹어라.
라고 콕 집어서 말하셨어요. 진짜 너무하신다 싶어서 저는 잘 먹을게요. 여보 들고 내려와. 라고 한 다음에 먼저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더 드는 일은 악착같이 제게 맡기려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남편이 한 번씩 혼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너 요새 네 서방밥 잘 안 챙기니? 애가 집에 와서 한 달은 굶은 것처럼 밥을 먹고 가더라. 그럴 거면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서방 배 굶겨가면서 하니?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크게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3번쯤 받고 나니 태연하게 집에서도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었네요. 그 후로도 종종 제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시긴 했는데 그중에는 빨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애가 잘 들어선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밖에서 오래 일하면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임신 계획을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제가 일을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자 한 번은 저를 의심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이상이 없는 이상 이렇게 애가 안 생길 수 없다고 저를 끌고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밥 사주시는 척해서 저를 불러내신 후에 말이죠. 시어머니가 점심 한 끼 하자고 하셔서 나간 자리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자마자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어요. 어머님, 여긴 왜... 내가 불안해서 직접 너 데리고 병원 와서 네 몸에 하자 없는 거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어찌 여직 소식이 없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건강검진 싹 했을 때 산부인과 검진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한 번 더 받아봐. 내가 보는 앞에서. 못 믿으시는 건 어머니 문제고요. 제가 괜찮다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없다면 주혁 씨도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냐? 이 김숙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한경애 씨 딸 몸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제 임신 문제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처럼 저한테만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해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시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더 다니려고 일부러 약을 먹어 임신을 안 한다고까지 몰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책상이나 화장대 약은 없는지 확인하다가 제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내가 애처럼 느껴지나 봐. 다 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고 정말 말뿐인 위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아니었네요.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저는 알아버렸네요. 제가 이야기 초반에 남편은 본인에게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관리가 투철하며 소중한 사람에게도 돈을 잘 쓴다고 말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투자하고 돈을 쓰는 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게 뿐이었어요. 저와 제 가족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과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지나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11월 생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2월 생이시거든요. 저희는 그해 6월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생신을 먼저 축하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제게 선물만 준비하고
생신날 다 같이 식사를 할 레스토랑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제게 전해준 대로 시어머니께 드릴 조교기와 명품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꼭 어느 브랜드에서 사야 하는지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인당 2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일식집을 예약했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생신을 축하할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식당은 자기가 알아볼 테니 저는 선물만 준비하라고요. 왜? 그냥 내가 예약할게. 안 그래도 어머니 요즘 회가 당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마카세 예약하려고 했는데. 회? 알겠어. 그럼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아무래도 선물은 당신이 준비하는 게 낫잖아. 나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엄선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한다고 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냥 어머니 선물만 준비했죠. 근데 남편이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간 식당은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했던 고급 일식집과는 정반대인 인당 3만 원도 안 되는 무한 리필 해산물 뷔페였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본인 어머니 생신에는 20만 원짜리 일식집을 예약한 사람이 장모님 생신에는 인당 3만 원이라니. 아니, 3만 원도 아니고 정확히는 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꾸역꾸역 할인까지 다 받아서요. 제가 뷔페 앞에서 넋이 나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야? 설마 여기서 우리 엄마 생신 축하를 하자는 거야? 괜찮지? 여기 지점이 특히나 평이 좋대. 장모님이 회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 마음껏 드세요.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웃는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무한 리필 뷔페에서 생신을 축하받아야 하지?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생각에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가 모시고 온 곳이라고 예약한 룸에 들어가서도 웃으시면서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식사하는 내내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할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혹시나 이렇게 저렴한 곳을 예약했다고 했으니 따로 선물이라도 준비했을까 싶어 넌지시 물어보니 안 했답니다. 선물은 제 담당 아니네요. 식사 후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야? 당신 왜 밥 잘 먹고 입이 대빨 나왔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진짜 모르는 거면 당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 엄마 생신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을 예약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3만 원도 안 하는 뷔페를 예약해? 제정신이야?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 있어? 뭐야? 아니 그것 때문이야? 나는 장모님이 회 드시고 싶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고 뷔페 간 거지. 너도 참 속이 좁다. 웃기고 있네. 모른 척하지 마. 누굴 머저리로 알아? 당신 분명히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 차별한 거야. 진짜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었으면 생신날 비싼 횟집이나 일식집 가서 드시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시켜주지. 무슨 무한 리필집에 가? 당신 엄마 생신에 무한 리필 뷔페 갈 수 있어? 당신 회사 상사들 모실 때 무한 리필집 갈 거야?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다고 온 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면 뭐하니? 정작 가족은 무한 리필집 데려가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아, 그건 다르지. 장모님은 워낙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 음식도 원래 맛을 아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야 안 아까운 거야. 아, 그래? 그럼 내년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신이 먹던 남은 음식 대접하면 되겠다. 그치?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님 꼭 당신이 먹다 남긴 밥 싹 드시잖아. 감자탕에 있는 고기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당신이 먹다 남긴 거 꼭 한 번 더 싹 긁어서 드시잖아. 남은 음식만 먹던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남은 음식 드려야지. 안 그래? 이 사건 후로 같은 문제로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에 제가 생신 선물로 저희 어머니 생신에 갔던 무한 리필 뷔페 2인 동반 무료 티켓을 드렸던 때 한 번 더 박터지게 싸웠어요. 남편은 본인 가족이나 본인에게 드리는 돈이나 시간, 노력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꼭 저나 저희 어머니께 들어가는 투자는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꼭 어떻게 해서든 더 싸거나 시간이 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본인 회사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화장품을 가져와서 저희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주더군요. 웬일이래? 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뭔가 화장품 케이스들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용량이 되게 작다. 원래 크림 한 통에 50ml는 하잖아. 이건 30ml 정도 돼 보이고 이건 20ml 정도 되겠는데? 아, 신제품이라서 그래. 신제품이라서. 정식 출시 전에 먼저 만든 거라 아무래도 용량이 좀 작아. 그리고 원래 고급일수록 용량은 적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짓말을 치려면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어야죠.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 박스를 치우는데 그곳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께 드리라고 준 화장품 본품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들었을 때 본품 60ml와 함께 샘플 20ml가 같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본품은 본인 어머니께 드리고 공짜로 딸린 샘플만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적선하듯이 준 거예요. 그때 바로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던 작은 크림통을 들어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일단 샘플 줄 거면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남편은 순간 얼굴로 크림통을 맞아 화를 내려다가 제 손에 들린 본품 박스를 보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지도 할 말이 없겠죠. 그저 본인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그저 본인과 본인 어머니만 소중할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지 혼자서 알아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샘플 주는 인간이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몸살이 나시거나 하면 저한테 이런 말부터 꺼냈으니까요. 엄마 혼자서 괜찮으실까? 당신이 가서 죽 좀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약 좀 챙겨드리고. 왜 당신이 안 가고 내가 가?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시면 갈 수도 있지.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내 말은 왜 아들인 당신이 먼저 갈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먼저 떠넘기냐는 말이야. 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우리 엄마도 참 불쌍하시지. 이렇게 정없는 며느리나 보고. 우리 엄마야말로 불쌍해. 생신날 무한리필 뷔페나 데려가는 사위 봤으니까.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면 뭐하니? 하는 짓이 명품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 휴가 받아 병원에서 간병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간병 가기 전 집에서 간단하게 짐을 싸고 있으니 뒤에서 삐딱하게 서서 그러더군요. 너는 너희 어머니만 중하고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장모님 아프시다니까 바로 튀어가네? 그럼 너도 튀어가던가. 나한테 가서 죽하라고 해놓고 내가 안 간다고 했으면 너라도 갔어야지. 그나마 나는 너한테 떠넘기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하잖아. 어머님도 참 딱가시지. 입으로만 효도하는 자식 때문에 편찮으실 때 죽 한 번 못 얻어 드시고. 그리고 나는 어머님 편찮으실 때 안부 연락이라도 했어.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수술하신 다음에 전화라도 드렸어? 아니잖아. 저희는 이런 다툼이 쌓이고 쌓여서 급속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거의 대화다운 대화도 안 했고요. 명절에도 각자의 본가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갈 때는 할인마트에서 싼 돼지고기 사가려고 하고 시댁에는 LA 갈비 사가려고 했을 때 이후로 말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딱히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 이후 하시던 설렁탕집을 정리하시고 평생 모은 돈으로 3층짜리 건물을 인수했을 때도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물이라서 나중에 남편이 먼저 알게 되면 그때 말할 생각이었어요. 괜히 말 전한다고 먼저 말 걸었다 또 싸움하기 싫었거든요. 진심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말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해야지 하고 고민까지 했답니다. 어머니께 상담을 하고 싶긴 했지만 꿈에 그리던 건물을 인수하셔서 한껏 고조된 어머니의 기분을 망치긴 싫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을 정리하고 작지만 건물주가 된 후 조금 쉬셔도 좋을 텐데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으로 매일 건물에 출근하듯 가셔서 청소를 도맡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껏 충만한 행복을 느끼시는 어머니께 딸의 이혼 결심을 바로 전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게 간간히 먼저 이혼했던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다 못해 막 썩어가려던 이가 알아서 툭 뽑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속 비죽비죽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고 죽어가던 사람이 왜 저러지 싶어서 미심쩍었는데 밥을 먹다 말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러 가자. 이번 주? 안 돼. 나 금요일에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엄마 집에서 자고 올 거야. 너는 무슨 며느리가 그러냐? 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일 생각 없어? 주말에 모시고 좋은 데 가서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어? 그러는 너는 좋은 사이가 될 생각은 있어?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야, 전화? 참나.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한다 한들 장모님은 내 전화 받을 시간도 없으실걸? 청소하느라 너무 바빠 보이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쪽팔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참 너무하다. 아무리 네 엄마가 건물에서 청소일 하는 게 부끄러워도 그렇지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냐? 무릎 수술하시고 뭐 식당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장사까지 접고 건물 청소를 하고 다니셔? 말 좀 똑바로 처음부터 해.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게. 끝까지 모른 척하네. 나 오늘 회사 근처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이 계시더라. 아주 팔 걷어붙이고 바지땀까지 젖고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딸은 쪽팔려서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장모님만 불쌍하시다. 당신 지금 땡땡상가 말하는 거야? 거봐, 당신도 알고 있네. 그래서 너 병원 갔다 우리 엄마 만나서 아는 척은 했어? 아니 뭐 장모님이 워낙 바빠 보이기도 했고 또 나도 점심시간에 병원 간 거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 창피해서 아는 척도 못했다? 야, 그러는 넌 자기 엄마가 건물 청소하는 거 쪽팔려서 나한테도 비밀로 했으면서. 그래, 쪽팔리만도 하지. 나도 건물 청소로 한 푼 버는 장모 쪽팔리던데. 그래도 나는 또 되게 대단한 것 마냥 죽고 못 살고 챙기길래 효심이 지극한가 했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 건물 우리 엄마 거야. 지난 9월에 매입하셨어. 순간 저희 둘 사이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말에 멈칫한 남편은 잠깐 굳어있다가 이내 크게 비웃음을 날리면서 말했어요. 야, 표정 되게 진지하네. 나 믿을 뻔했다. 아무리 당장 쪽팔려도 수습 못할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믿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쪽팔려서 모른 척을 했어? 우리 엄마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구나 너. 내가 처음에는 무슨 콩깍지가 껴서 명품 휘두른 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겠어. 네가 왜 명품에 집착하는지. 본인 자체가 구제할 수 없는 싸구려라서
사서 걸치는 것 정도는 명품을 둘러야 그나마 사람처럼 보여서야. 맞지? 뭐? 야, 너 말 다 했어? 진짜 구질구질한데 누군데 나한테? 다 필요 없고 너 말 한 번 잘 꺼냈다. 타이밍 잘 맞췄어. 우리 이혼하자. 나 어제 변호사 보고 왔어. 그냥 상담만 받으러 간 건데 상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혼 소장 작성도 하고 왔어. 아, 여기 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 후에 찍어둔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눈동자로 휴대폰 화면을 더듬던 남편은 손으로 입을 쓸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이혼? 네가 정말 돌았냐? 그 뻣뻣한 자존심 때문에 이혼한다고? 누가 내 자존심 때문이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네가 타지도 않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서 그 악취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것 같냐? 웃기지 마. 너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믿을 구석 하나 있는 줄 아는데 건물 청소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신정분인 네가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 이것도 있었네. 내가 부동산에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 자, 봐. 이걸 보고도 못 믿겠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도 찾아서 남편 눈앞에 가져다 놨어요. 그건 제가 미리 찍어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는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조금 후련하긴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손으로 입을 틀어다 맞고 충격에 빠져 있더니 이내 이런 헛소리를 내뱉더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꼭 해야 돼? 엄마가 건물 매입하신 게 지난 9월이라고, 9월. 우리 사이 진짜 안 좋았어. 당신이 추석에 우리 집에 돼지고기 사가고 당신 집에는 소고기 사갔을 때 더 나빠졌고. 그럼 이게 다 내가 장모님 댁에 소고기를 안 사가서 이런 거라고? 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돼? 아니면 너무 충격받아서 뇌가 잠깐 기능을 상실한 거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쓰레기니까 이혼한다고. 됐냐? 이제 이해가 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진다고?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난 못해. 갑자기도 아니고 당신 허락도 필요 없어. 내가 끝낸다면 끝내는 거야.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 한 집에 있는 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내가 나갈 테니까 이 집은 이혼 조정하면서 팔아서 쪼개든지 몰아주든지 하자. 야, 지혜야, 잠깐만. 너 이렇게 가면 분명 후회한다. 어? 간단하게 짐을 챙기는 제 옆에서 남편은 아주 성가시게 후회할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너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저는 트렁크 가방 하나를 들고 가방을 챙긴 다음에 저를 졸졸 쫓아서 현관문 앞까지 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건물주 딸이라고 생각하니 이제야 아깝니? 너 같은 놈은 그냥 평생 껍데기나 치장하고 그렇게 소중한 네 엄마랑 같이 살아. 아마 너 같은 놈 데려간다는 여자 없을 테니까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너 좋다는 여자, 네 엄마 잘 모시면서 살라고. 그대로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좀 서먹하다고만 알고 계셨지 이렇게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상상도 못 하셨거든요. 아닌 밤중에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딸을 보고 놀라긴 하셨지만 이내 제 설명을 듣고 잘했다고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이나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과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을 해소시키는 눈물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다음날 저희 어머니 댁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어머니가 건물을 매입할 때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 오전 중에 어머니 건물에 대해 묻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땡땡 상가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언제 바뀌었냐고 꼬치꼬치 묻길래 그런 건 안 알려준다고 하고 쫓아냈대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제 남편이었죠. 부동산에 건물주 이름을 확인하는 것도 못한 남편은 그래도 제 말을 믿기로 한 건지 어머니 댁으로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긴 왜 왔어? 난 너하고 할 말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제발 대화 좀 하자.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하라니까? 너랑 나랑 이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그런 사이 아니야. 지혜야, 제발 같이 산 시간을 생각해서. 같이 산 시간 생각하면 너 여기서 나한테 두들겨 맞았어. 진짜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럼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다시 입을 열려던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쾅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 피해자는 본인이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사실이고 증거가 있나요? 오히려 제가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저 또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에 적당히 재판 전에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과 재산을 거의 절반씩 나누어 가졌고 저는 그 후 이사를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 사람 곁에 서면 함께 반짝거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짝거림을 더 반짝이게 해주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투자하는 사람이기에 저에게도 그럴 줄 안 거죠. 그저 겉모습에 속아한 결혼은 정말 속절없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최후를 맞이했네요. 근데 저는 이혼 확정이 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고 한 10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전 남편과 관련된 전화일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싸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내 정말 다 쉰 목소리로 나다, 나야 라고 하는 말에 숨을 삼켰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주혁이가 너한테 연락했니? 네? 아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쪽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보다 못한 관계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에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그 인간이 혹시 저한테 찾아가진 않았냐고요. 짜증나고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정말 충격적이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주혁이가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그게 이혼하고 정신을 통 못 차리다가 회사 안에서 불륜인지 뭔지 했다지 뭐니. 근데 지혜야, 네가 생각해봐라. 주혁이가 어디 그런 짓을 할래니? 애미가 저만 바라보고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결혼한 회사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회사에서 잘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저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죽순 입장인데. 근데 회사 내 불륜으로 품위 유지를 어겨 해고됐다니 참 구질구질하고 가지가지하네요.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푸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에게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한테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시어머니와 그 전화를 하고 일주일 뒤에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벽에 전화가 울려서 눈도 못 뜨고 모르고 받아버렸는데 그 인간이었습니다. 혀는 베베 꼬여서 알고 보니 술에 왕창 취해서 전화를 건 거였더라고요. 여보세요?
지혜야, 너니? 술 마셨어? 됐다. 나 끊는다.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좀 들려줘. 내가 왜 너한테 아까운 내 목소리 들려줘? 술 마실 거면 곱게 마시고 잠이나 자. 잠이 안 오면 어디 머리라도 들이박아서 기절이라도 하든가. 지혜야,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해도 그래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 내가 진짜 요즘 너무 살기 싫어서 그래서 한 잔 했다. 한 잔이 아니라 한 바가지는 한 것 같다. 불륜하고 신세 망쳐서 살기 싫냐? 근데 어떻게 하니? 다 네 잘못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하소연 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나 해. 네 엄마 너 걱정해서 나한테까지 전화하시더라. 죄송하지도 않니? 매번 입으로만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엄마 불쌍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너 같은 자식이야. 이제 술 먹고 실수로라도 전화하지 마. 진짜 피 보는 수가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로 다시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 왔던 번호를 모두 차단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싫었겠죠. 예전에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대학 동기에게서 남편이 여전히 백수로 살고 있고 그러다 시모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명품 인생,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 한순간에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날백수가 되다니 진짜 인생은 짧은 것 같다가도 그 과정에서 시시각각 무서운 지각 변동으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괴롭게 만든 것도 다 그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만요. 저 또한 제 인생을 조금 더 고달프게 만들긴 했어요. 그 인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해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괴로웠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며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지만 혹시 제 눈에 콩깍지가 늦게 벗겨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머니는 건물주가 됐음에도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은 꼭 건물에 나가셨어요. 가서 건물 관리부터 세입자들과 소소한 만남까지 하고 계세요. 비상시국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모두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어머니께서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월세도 내리면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을 하셨어요. 아마 이런 어머니의 심성이 전 남편과 제가 아무리 살아온 배경이 같을지라도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자란 이유겠죠. 홀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다는 게 같다고 할지라도 남까지 갈아가면서 본인 어머니를 챙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혼자 알아서 효도를 하는지 방법이 다르니까요. 지금도 한번 크게 데인 여파인지 그놈이 다 그놈 같아 보여서 다시 누굴 만날 시도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크게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옹기종기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괜히 콩깍지까지 써가면서 결혼을 했기에 그런 고생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